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차별과 정도의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외모, 지역, 학력, 장애, 나이로 인한 차별과 같은 각종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나 관행 등이 떠오르실 듯합니다. 이러한 차별들은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차별은 나쁜 것이다라는 명제에 반대하실 분은 별로 많지 않을 듯합니다. 설사 차별이 나쁘지 않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할 뿐, 혹은 익명의 힘을 빌려 인터넷에서 글을 쓸 뿐 현실에서 남들 앞에서 굳이 곧대로 표현할 사람은 없죠. 그랬다간 사회에서 매장당할 게 뻔하니까요. 그만큼 21세기인 지금 차별은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사회, 거의 모든 집단 속에서 반드시 철폐해야 할 낡은 관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직도 세상에 차별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차별 행위를 하는 사람이 비난받는 시대임은 분명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예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가장 논쟁적인 법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죠.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이 살인죄처럼 지극히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삶에 위협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사회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죠.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2006년에 처음 발의되었는데 약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만 반복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살펴보고,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차별금지법, 반차별법이라고도 부르는 법은 국가 차원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문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죠. 보통 공통적으로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그리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차별 행위의 정의와 금지 범위를 명시,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및 처벌 규정, 고용, 교육, 재화나 용역의 공급, 행정 서비스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차별 예방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유사기관을 통한 조사, 권고, 시정, 명령 등의 절차 보장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법률 중 하나이죠.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입니다. 세계대전을 통해 대량 학살과 인종차별의 참상을 목격한 국제사회는 이때부터 인권보호와 평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여러 조약과 선언을 채택했죠. 가장 대표적인 선언으로는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이 있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민족적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 철폐하기 위한 국제조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 맺어졌고요. 이 밖에도 1981년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선언, 2006년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4년 민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영국과 유럽에서는 1965년 인종관계법, 캐나다에서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성격의 법이 시행되었죠. 그럼 다른 나라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있거나 비슷한 법이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은 아직 없는 건가? 아니죠. 한국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국 역시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차별을 막는 법률을 시행해왔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애초에 헌법 제11조 제1항 2문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즉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권 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사실상 20세기 중반부터 논의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꽤 많았고 한국도 이미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이는 과거부터 시행된 차별금지법과 현재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나타날 부작용들부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도 다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한국의 차별금지법과는 다르거든요. 해외에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한국에도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볼 수 있으니까요.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 다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럼 개별적과 포괄적 정확히 무슨 차이일까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 그대로 개별적인 법들이 한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현행 법 체계의 경우 앞서 말한 법들과 같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에 국한되고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차별에 국한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차별의 주요 사유를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부터 장애, 종교,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결혼 여부, 학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차별 사유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폭넓게 포섭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면 우선 차별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확립되는지가 중요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규정하는 차별은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죠. 직접 차별부터 간접 차별, 괴롭힘, 그리고 차별적 언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직접 차별의 경우 특정 사유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공고문에서 동성애자는 지원 불가라고 명시한다면 직접 차별이 되겠죠. 간접 차별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이나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은 특정 사유를 근거로 타인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조직 내 따돌림 등을 가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를테면 고용 문제부터 교육, 재화 및 용역 시설 이용, 행정 서비스, 그리고 광고와 언론, 문화활동 등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차별금지법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차별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곧 부당한 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니 정당해 보이기 때문이죠. 법안 자체만 문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문제되는 내용도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반대가 심한 것은 앞서 말했던 나타날 부작용부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일단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있다는 말과 달리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정도가 다르죠.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도 한국 수준의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했고, 대부분의 주가 한국보다 차별금지법의 강도가 약하죠.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할 테지만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즉 LGBT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입니다. 미국 50개의 주 중에 LGBTQ를 교육과정에 차별 없이 도입하는 주는 7개밖에 없고, 과반수 이상이 성별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법이 있을 뿐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죠. 심지어 차별금지법이 아예 없는 주가 절반 정도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작용이 더 크다, 부작용보다 사회를 통합시키는 이점이 더 크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대선 때도 큰 화두였고요. 얼마 전 영상인 트랜스젠더에서 말했듯 LGBT와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돌아서게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한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의 아들이 성전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종용해 불가역적인 시술을 받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스페이스X의 본사까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보다 현재 한국의 차별금지 법안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는 다른 국가의 2~3배 정도 많고 기타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죠. 다른 나라의 경우 예외의 경우를 허용해주는 문항도 있는데 한국에서 발의된 법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 예외라는 게 종교계인 경우가 많죠. 예외 조항이 없는 것도 종교단체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죠. 범위가 넓다가 문제가 아니라 조항들이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해봐야 알겠지만 판결에 따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차별당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자가, 즉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차별이라고 느꼈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상황을 규정해 놓거나 구체적인 명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 너무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언행과 행동, 심지어 고용까지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범주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언뜻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는 말은 그럼 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처음에 말했듯 이미 세계적으로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리 잡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내비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차별이 만연하다면 미디어부터 시작해 대중문화에 등장할 수도 없었겠죠. 한국에서도 인식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범위와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죠. 일단 자주 등장하는 표면적인 우려부터 보시죠.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도 차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차별 행위와 단순 의견 표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실질적으로 차별 의도가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를 가지고 차별로 몰아붙이면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앞서 말했듯 이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차별 발언으로 고소 고발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합리적 비판이나 토론, 학술 연구까지도 위축되는 침묵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결정적으로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도 반대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문제이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성별이 아니라 젠더의 개념이 들어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일단 성별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남자와 여자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 존재에 대한 부정 차별일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양한 성 정체성을 소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학교 내에 형성되도록 바뀌는 겁니다. 물론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도입된 국가들에서는 성전환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원래 하고 싶던 사람들이 사회가 허용하니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 교육 때문에 환경 때문에 증가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증가하기는 했죠. 또 단순 수술로 인한 성전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젠더라는 개념에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더라도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되어 봐야 알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죠. 내가 남자라도 여탕의 여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미국 대선에서 스포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던 건 역시 이것과 연장선상이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또 올림픽에서까지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해 메달을 휩쓴 사례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2022년 미국의 비수술 트랜스젠더 리아 토마스는 대학 스포츠협회 대회에서 여성 부문에 출전하여 우승했습니다. 리아 토마스는 2차 성징이 끝난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93cm의 키에 누가 봐도 생물학적 남성 골격을 가진 선수였는데 말이죠. 한국의 경우 병역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병역 기피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중립 화장실이죠. 성중립 화장실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성소수자와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범죄자들이 성중립 화장실을 악용할 수 있죠. 실제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 6월 영국 런던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하죠. 실제로 성중립 화장실이 범죄자를 늘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실행을 쉽게 만드는 요소임은 확실합니다. 성중립 화장실 안 가면 되지 않나 일단 만드는 것 자체
자체가 세금이 들어가고 안 가더라도 문제는 비슷비슷합니다. 2017년 노바 모데이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으나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등학교에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학교가 허용하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노바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나 사건들은 꽤 많고요. 이것들을 다 제쳐둬보죠. 정책이나 법에 부작용이 없기는 힘듭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들이 실이라면 득이 더 크다면 시행할 만하죠. 문제는 시행한 국가들에서 대부분 득보다는 실이 더 컸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사회 갈등이 더 늘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갈등도 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가족과 성별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또 이것들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나 시스템상 거쳐야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서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에서도 사회 갈등이 초래되었죠. 물론 몇십 년 뒤에는 해소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인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다는 말과 달리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이죠. 행정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심지어 사건도 형법이나 세법처럼 정형화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쉽사리 종결되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세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최소 규모만 유지한다면 즉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라면 애초에 만들 필요가 없고요. 우리 사회가 학교가 가정이 개인이 이 갈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취임식까지 이제 미국에는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고 말한 이유가 또 사람들이 이것에 환호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 갈등의 해소이기도 하죠. 정확히는 갈등의 직접적인 해소보다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이 극에 치달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과 같은 개인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도입되어야 하죠. 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과거와 달리 현저히 낮아졌죠. 하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가 부작용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찬성 측 의견은 어떠할까요? 찬성 측 주장은 사실 예상이 가능하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권 증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개별법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 약자, 즉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하죠. 또한 UN,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 공고하는 인권보호 표준에 부합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법적 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차별이 사라져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면서 국가나 지역을 선택하는 추세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재 유치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게이지수라는 용어로 설명이 가능하죠. 게이지수란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성소수자, 특히 게이 남성의 밀집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게이지수를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다름 아닌 특정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LGBTQ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일수록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쉽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게이가 많은 도시일수록 해당 도시나 지역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일수록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므로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게이지수가 높게 측정되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시애틀과 같은 미국의 대도시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게이지수가 학계에서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지수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이태원이 다양하고 포용적인 곳의 대표 주자인데 이태원만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환경과 분위기,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죠. 반대로 법제화되어 있다고 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과 정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 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구제 절차가 마련된다면 사회 분쟁 해결 비용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심지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차별 요소가 있다고 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포괄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하고요. 즉 찬성 측의 주장은 사실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때 경제적 이익이 따라온다는 게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이죠.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보시면 양쪽은 같은 사안에 대해 결과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낙관적으로, 반대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나온 대로의 차별금지법은 앞서 말했듯 너무 포괄적이고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낙관과 걱정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로도 볼 수 있죠. 찬성 측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정도와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대로 오히려 갈등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에다 사회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광범위한 법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은 이민을 받는 선진국입니다. 그것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죠. 한국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경제적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다국적 기업이 인재가 필요한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주들이 대체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죠. 반대로 이런 상황이기에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대기업들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미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죠. 차별을 했다가는 이때까지 쌓아놓은 비즈니스, 영업에 또 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입으니까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법이나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또 그 국가 사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부작용이 나오는 내용을, 지금 한국 입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크지 않은 내용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시행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큰 논란 없이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대부분은 젠더라는 개념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법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